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이혼하고 싱글이 된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원래 다른 분들의 사연을 출퇴근하며 듣기만 하다가 문득 저의 이혼 사연도 쓰면 재밌을 것 같아 사연을 보내요. 사실 제가 지인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하는 편이 아니라서 친구들도 저의 이혼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뻔뻔하고 기가 막힌 짓거리를 벌인 남편이라는 작자에게 제대로 복수를 했어요. 통쾌하고 짜릿한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말하고 싶은데 행복하게 가정생활을 하는 친구들에게 말하기는 뭔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청취자분들께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해요.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저와 남편은 결혼 전 같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남편은 정규직, 저는 계약직이었는데 남편은 선배 사원들은 물론 계약직 사원들에게까지 친절하고 어려운 부탁도 잘 들어주었어요. 그런 모습이 좋아 보였던 저는 남편에게 호감이 생겼고 그 후 연애를 한 뒤 결혼까지 앞두게 되었죠. 결혼을 생각하고 처음으로 시댁에 갔던 날 저는 시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어릴 때 키워주셨던 돌아가신 할머니와 쌍둥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닮으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반기시거나 제게 웃음을 보이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참 좋았답니다. 시댁은 우리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수도권 근교의 시골 마을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예전에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농사를 지으시면서 수확한 농작물을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며 서로의 금전 상태를 공유했는데 남편은 직장 생활을 오래 한 것에 비해 모은 돈이 얼마 없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동안 월급의 절반을 시어머니께 드려서 저축할 수가 없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어도 결혼 후에는 이렇게까지 용돈을 드리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 저와 남편은 결혼 전 시어머니를 뵙고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말씀드리지 않고 용돈을 줄여버리면 시어머니께서 난처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시댁을 찾아가 남편이 먼저 용돈을 줄여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꺼내니 시어머니는 표정이 좋지는 않으셨어요. 아직 둘이 살림을 합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 어미 용돈 줄일 생각부터 하냐? 엄마로서는 조금 서운하구나. 그래도 이해해줘. 앞으로 우리 둘이 아기도 낳고 먹고 살려면 빠듯해. 요새 집값이며 물가도 다 고공행진이고 서운해만 하시지 말고 이해 좀 해줘요. 이놈이 그동안 이 어미가 키워준 건 생각 안 하고 벌써 여자한테 휘둘려서는 제가 그러라고 시키디? 그게 아니라 나도 이제 가장이 되어보니 현실적인 금전적인 문제들도 보이고 해서 못난 놈, 내 아들 등쳐먹는 못된 엄마 아니냐 알겠다.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지 뭐. 대신 나도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아서 신혼집은 못 해주겠다. 매달 들어오던 용돈이 줄어서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지지 않겠니? 시어머니는 용돈을 줄이는 것에 대해 반기시지 않았지만 결국 우리의 뜻을 따라주셨어요. 대신 집 마련은 도와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친정 부모님은 저희 신혼집을 마련해 주신다고 했지만 저나 남편이나 우리의 힘으로 시작을 해보고 싶어서 일단 원룸의 월세방으로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마음은 풍족했던 결혼 후 저와 남편은 주말마다 시어머니한테 가서 농사일과 인터넷 판매를 도와드렸어요. 사실 주말에는 집에서 쉬고 싶기도 하고 남편과 단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도 싶었지만 남편이 어머니 혼자 농사 일하기 힘들어하셔서 걱정된다고도 하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할머니 같다는 생각에 피곤해도 좋은 마음으로 시댁에 갔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고 결혼 전부터 다녔던 회사와의 계약이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를 관두고 새로운 일을 구하려 했으나 경기가 어려워서인지 면접 보러 오라는 연락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 덕에 전 생각지도 못하게 전업주부가 되었죠. 회사 생활을 하다가 집에 있으려니 몸은 편하기는 하지만 이제 사회에서는 제가 쓸모가 없어졌다는 생각에 마음이 울적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와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점점 바빠지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농작물 판매가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량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시어머니 혼자 처리하기 힘든 상황까지 되었죠. 하루는 집에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얘야, 이제 나도 나이가 먹어서 일하기가 너무 힘들구나. 지금 주문도 너무 많아서 나 혼자 모든 일하기가 벅차. 너 지금 회사 계약이 끝나서 집에 쉬고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와서 나 좀 도와주지 않을래? 사실 시어머니 이런 부탁이 편하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돌아가신 할머니가 꼭 제게 부탁하신 것 같아 무시는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시댁과 같은 동네의 자그마한 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저는 시어머니의 일을 도우며 시댁의 모든 대소사에 다 참여했습니다. 힘들기는 했지만 제가 시댁의 유일한 며느리에다가 회사에 다니는 것도 아니었으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일 자체는 크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도시 생활보다 시골 생활이 더 재밌었고 음식 만드는 것은 결혼하기 전부터 좋아했던지라 문제가 없었어요. 다만 시어머니는 항상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엄청 좋은 시어머니인 것처럼 말하고 다녔습니다. 여기에 종종 올라오는 사연처럼 며느리를 괴롭히거나 막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였어요. 항상 은근슬쩍 맛있는 음식들은 남편이 먼저였고 밥도 남편은 따뜻한 밥, 저에게는 매번 찬밥을 주셨죠. 결혼 후 처음으로 맞았던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 친하게 지냈던 동네 사람을 불러 모아서 며느리의 생일을 차려준답시고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에 미역국에 끓여주시고는 상을 한 상 차려주셨는데 생일을 맞은 저의 미역국에는 멀건 국만 있었고 남편과 손님들의 미역국에는 미역의 소고기까지 듬뿍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비찜은 상 가운데가 아닌 남편 앞에 자리를 잡았는데 저는 남편과 대각선 반대 방향에 앉아 있어서 팔도 닿지 않았어요. 게다가 밥도 부족한 상황이 되자 시어머니는 남편과 손님들에게는 따뜻한 밥을 대접하시고 제게는 점심때 먹다 남은 찬밥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제 생일을 기억해 주시고 미역국을 끓여주신 건 감사한데 제 국에는 고기는커녕 미역도 없네요. 게다가 밥도 저는 찬밥이고요. 내가 음식을 부족하게 준비해서 미역국도 부족하고 밥도 부족하지 뭐니. 그런다고 기껏 초대한 손님한테 대충 대접해 줄 순 없잖아. 그러니 그냥 네가 좀 넘어가 주지 않으련? 그래, 그냥 먹어. 그래도 우리 엄마가 자기 위해서 내 생일에는 해주지도 않던 갈비찜까지 해주셨잖아.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어? 이럴 때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 거야. 남편은 자기 앞에 있던 갈비찜을 우걱우걱 뜯어먹으며 저에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애초에 동네 분들을 초대한 시어머니가 국이며 밥을 넉넉히 준비하면 이런 난처한 상황은 없었을 거 아닌가요? 무엇보다 저는 그냥 남편과 단둘이 오붓한 생일을 바랬는데 시어머니가 굳이 이런 생일상을 차리신 이유가 동네 사람들에게 착한 시어머니처럼 보이고자 하려는 것 같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새색시가 이해해. 우리처럼 나이 먹으면 잘하던 음식도 못하게 되고 그래. 그래도 시어머니가 며느리 생일이라고 동네 사람들 불러 모아서 잔치상도 차리고 새색시 아주 복받았네. 나 때는 시어머니한테 미역국 얻어먹는 거 상상도 못했어. 생일이라고 말도 못 꺼냈다고. 아마 내 시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내 생일이 언젠지도 모르셨을 거야. 동네 할머니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시어머니가 생일이라고 상을 차려주는 것이 어디냐고 하시는데 거기서 더는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찬밥에 미역국을 말아서 먹었고 남편은 따뜻한 밥에 갈비찜을 아주 맛나게 먹었죠. 그리고 며칠 뒤 주말이라 시댁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또 시어머니는 또 찬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놓고 남편의 따뜻한 밥과 제 찬밥을 바꾸었어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어떻게 하늘 같은 남편의 밥을 네 밥과 바꿔? 저도 집에서는 가장 따뜻한 밥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계속 제게 찬밥만 주시니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건강해 보여도 찬 음식 자주 먹으면 꼭 체하더라고요. 너는 항상 집밥을 먹지만 우리 아들은 밖에서 뭘로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식당밥 먹고 다니는데 집에서라도 당연히 따뜻한 밥을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저도 집에서는 귀하게 자란 딸이에요. 막말로 제가 집에서 놀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랑 같이 일하는데 저도 따뜻한 밥 먹을 권리 있다고요. 너는 결혼 전에도 다달이 우리 아들이 내게 주던 돈도 줄이더니 참 당돌하네. 옛날에는 시어미 말에 며느리들이 아무 말도 못했는데 정말 세상이 어찌 돌아갈는지. 아이고, 억울해서 못 살겠다. 에이, 밥 안 먹으련다. 시어머니는 결국 화가 나 큰 방에 들어누웠고 남편은 꼭 밥상머리 앞에서 눈치 없이 그렇게 행동해야겠냐며 저를 구박했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회사에 출근하고 저는 시어머니가 걱정돼 아침부터 시댁에 찾아갔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머리를 싸매고 누워 계셨고 시어머니의 소식을 들은 동네 할머니들이 시모가 걱정돼서 집에 오셨습니다. 저는 집에 오신 분들에게 과일이라도 대접하려고 부엌에서 주전부리를 꺼내 시어머니가 누워 계신 큰 방 앞으로 갔어요. 형님, 며느리가 나 일 도와준다고 여기 온 건 너무 고마운데 며느리 눈치 보느라 너무 힘들어 죽겠어. 생일이라고 내가 며느리 생일상도 차려 어제는 밑반찬 몇 개 해놨으니 가지러 오라고 할 겸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내가 노망이 났는지 또 밥을 적게 했지 뭐야. 그래서 나는 밥 한 숟갈도 못 뜨고 며느리한테는 찬밥이라도 줬지.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나한테 따박따박 대들더라니까. 말년에 아들이랑 같이 산다고 되게 부러웠는데 또 그렇지만도 않네. 나라도 진짜 억울했겠어. 이렇게까지 며느리 생각하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다고 말이야. 젊은 년이 버르장머리만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한 소리 해? 그러지는 마셔. 아무리 며느리라지만 남의 집 귀한 따님인데 그러면 쓰나. 그래도 내 옆에서 같이 일도 도와주잖아. 간간히 용돈도 주고 말이야. 비록 며느리 때문에 용돈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야? 저는 시어머니가 동네 어르신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손님들 대접은 해야겠기에 방문을 여니 이미 동네 어르신들은 시어머니의 이야기만 듣고 저를 위아래로 훑으시며 혀를 끌끌 차고 계셨어요. 내가 솔직히 남의 집 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기는 싫지만 그래도 내가 한마디만 할게. 솔직히 세상 천지에 며느리에게 밥상 차려다 주는 시어미가 어디 있니? 기왕에 시어미 도우러 여기 왔으면 좀 잘 좀 모셔. 이게 뭐니 이게? 어르신들이 얼마나 저에게 역정을 내시던지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고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저는 시댁에서 집으로 돌아와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큰 소리도 못 내보고 당하고만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시골에서 살고 있고 아기도 없어서 돈 나갈 일이 많이 없기는 하지만 지금은 남편의 돈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다 보니 아무래도 돈을 쓰고 장을 볼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남편 눈치가 보였어요. 그래서 더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했으나 외진 동네이다 보니 마땅한 일자리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시어머니처럼 인터넷 쇼핑몰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여기저기서 쇼핑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고 오전 오후에는 시어머니의 일을 도왔고 저녁과 밤에는 저의 쇼핑몰 일을 했어요. 다행히 한두 개씩 판매가 되기 시작했고 수익만으로 먹고 살 만큼은 아니어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각자의 일로 아주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꿈자리가 왠지 모르게 뒤숭숭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머리만 대면 코를 골며 자고 꿈도 거의 꾸지 않는데 그날은 이상스러우리만큼 악몽을 꿨어요.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괜히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엄마에게 전화했는데 엄마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빠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장 보러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사고가 너무 크게 나서 현장에서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장례식으로 달려갔고 남편도 바로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얼결에 시작한 엄마의 장례식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시어머니한테 부고 문자를 분명히 남겼는데 시어머니한테 아무 연락도 없고 오시지도 않았어요. 기다려도 오지 않자 저희 아빠가 먼저 남편에게 시어머니는 언제 오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저희 엄마 그러니까 허리를 삐끗하셔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오시지 못한대요. 아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못 와서 죄송하다고요. 아이고 그러셨어? 그럼 내일은 오시는 거지? 아마 봐야 할 것 같아요 상황을. 남편은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허리를 삐끗하셔서 못 오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허리를 얼마나 다치셨길래 차로 1시간도 걸리지 않는 장례식장에 못 오시나 싶어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려보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발인하고 장례식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 시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아빠는 대놓고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끝내 연락도 오지도 않은 시어머니에게 서운한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을 마친 후 집에 오는 길에 남편에게 시어머니 많이 다치셨냐고 물었어요. 우리 엄마? 허리는 무슨, 그냥 수확할 것도 많고 피곤하다고 해서 못 오신 거야. 뭐? 그럼 어제 우리 아빠한테는 왜 허리를 다치셨다고 이야기한 거야? 아무리 그래도 장인어른한테 일이 너무 많아서 못 온다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적당히 둘러댄 거지. 어때? 나 좀 그래도 머리 잘 굴렸지. 장난하냐? 정말 너무하네. 사돈은 가족 아니냐? 다른 날도 아니고 엄마가 마지막으로 가시는 날인데 어떻게 일이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장례식을 안 오셔? 당연히 만사를 다 제치고서라도 오셔야 하는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 그리고 가족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3일 내내 같이 있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꼭 우리 엄마까지 거기에 가야 해? 그리고 우리 엄마는 원래 기가 약해서 장례식장 같은 곳 함부로 다니면 안 된다고. 그럼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친정 부모님 장례식도 못 가셨겠다. 기가 약해서 어떻게 가? 야, 그건 다른 문제지. 그건 친정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가셔야 하는 거고. 지금은 사돈이니까 굳이 꼭 갈 필요가 없는 거고.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친한 친구 부모님이 장례식에도 회사에 연차까지 써가며 가. 말을 말자. 정말 상식 이하인 너랑 대화하자니 내 입만 아프네. 남편은 제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더 대화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저는 남편과 더는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돈의 장례식이지만 피곤해서 못 온다는 시어머니,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를 이해하고 두둔하는 남편의 모습이 기가 막혀 말이 다 나오지 않더군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기가 약해서 장례식장 함부로 다니면 안 된다며 도대체 우리 집을 얼마나 무시하면 친정엄마의 마지막 가는 길에 와보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남편에게 화가 잔뜩 났고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집에 도착했고 집에서도 우리는 얼음장보다도 차가운 냉전 상태로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원래 남편이 출근 후 시댁에 갔지만 그날만큼은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시댁에서는 저희 집의 경조사에 참가할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시댁을 위해서 일해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느껴졌거든요. 제가 가지 않으니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장례식 마쳤다면서? 그럼 얼른 넘어와. 지금 네가 없는 동안 일이 잔뜩 밀렸어. 솔직히 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길래 당연히 이래저래 해서 못 갔다. 미안하다. 엄마는 잘 보내드렸냐고 물어볼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라면 그게 당연한 예의 아닌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잘 다녀왔냐는 말은커녕 일이 밀렸으니 빨리 오라고만 하셨어요. 어머니, 솔직히 어머니한테 너무 서운해요. 아무리 그래도 사돈인데 어떻게 그렇게 연락도 없고 오시지도 않으세요. 죽을 사람은 죽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여자는 결혼하면 친정과는 연을 끊어야 해. 너도 그 생각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솔직히 나는 너 발인 때만 갔으면 했다. 무슨 여자가 친정엄마 돌아가셨다고 3일 내내 있으려고 그래?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딸들은 친정엄마가 돌아가셔도 장례식장에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부모님의 유일한 자식인데도요. 솔직히 장례식장에서 딸이 할 일이 뭐가 있니? 그냥 발인 때 나가서 마지막 인사나 하면 그만이지. 그러는 어머니 친정어머니 장례식 때도 발인 날에만 가셨나요? 너는 참, 내가 한마디 하면 그냥 네 하면 되지 꼭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더라. 아주 버릇이 안 좋아. 내가 너 지금 지켜보고 있다. 뭐 하나 제대로 걸리기만 해봐. 그리고 빨리 넘어와 일이나 하게. 저는 시어머니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고 이제부터는 절대 시댁 행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어요. 며칠 뒤 그날은 시아버지 제삿날이었고 역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제사 준비해야 해서 장 봐야 하는데 언제 오니? 저는 시아버지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제가 왜 해요? 너 요새 왜 그러니? 요새는 일하러 오지도 않고 내가 너 없어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언제까지 그렇게 해처럼 굴 거야? 넌 이 집의 며느리야. 그럼 며느리 도리는 당연히 해야 하지 않겠어? 시어머니는 저한테 며느리의 도리를 운운하며 도대체 왜 그러냐고 저에게 화를 내셨지만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퇴근한 남편이 저에게 얘기 좀 하자며 도대체 요새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내가 안 그러게 생겼어? 다른 일도 아니고 장례식인데 오시지도 않고 오자마자 위로는커녕 일부터 시키고 어떻게 그래? 그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사람 죽었다고 생업을 다 포기하니? 그리고 누구나 다 나이 먹으면 죽어. 다만 장모님은 조금 그 순간에 일찍 온 것뿐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방황하면서 살 건데? 누가 언제 생업 포기하래? 너네 엄마 평생 일하지 말랬냐고. 그냥 딱 하루, 이틀만 와달라는 거였잖아. 아니 1년 365일 중에 길어야 단 이틀도 우리 엄마를 위해 시간을 못 내? 그것도 인생에서의 마지막 날을.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바쁜 시기인지 너도 알잖아. 지금 바짝 일해서 1년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너네 엄마 장례식 때 나만 가면 됐지. 우리 엄마도 꼭 가야 해. 저는 남편의 이런 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날 남편과 저는 큰 소리를 내며 대판 싸웠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도 남편에 대한 화난 감정은 풀리지 않았고 저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엄마를 모신 곳으로 갔어요. 엄마 앞에서 한바탕 울고 나니 답답했던 마음이 어느 정도 풀렸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을 시킨 후 다시 집으로 가려고 나왔는데 모텔 앞에서 모텔을 바라보며 서 있는 남편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 웬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는 아주 해맑은 미소로 남편의 팔짱을 끼웠습니다. 딱 봐도 남편과 그 여자는 모텔에서 나오는 길이었어요. 누가 보아도 남편과 그 여자는 애인 같아 보였죠. 저는 너무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었고 이제 이 남자와 나는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남편과 그 불륜녀가 함께 팔짱을 끼며 다정하게 걷는 모습을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퇴근한 남편에게 오늘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뭐 하긴 뭐해. 회사에서 여태껏 일하다 왔지. 무슨 갑자기 뻔한 질문을 해? 일? 하긴 뭐 일도 하긴 했겠다. 그런데 이 사진은 뭐야? 저는 남편과 불륜녀가 함께 모텔에서 나와 팔짱을 끼고 길을 걷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거래처 여직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가 결국 잠깐 만나는 사이였다고 시인을 하더군요. 유부남이 여자랑 잠깐 만나고 할 게 뭐 있어? 이런 걸 바로 불륜이라고 하는 거야, 이 멍청이야. 싸울 필요도 없이 그냥 이혼하자. 솔직히 너나 나나 요새 많이 서로 힘들었잖아. 아이도 없으니 그냥 깔끔하게 갈라서자고. 이혼? 이혼하면 우리 집 일 누가 해? 내가 그 좋은 회사 그만두고 엄마 옆에서 일할 수 없잖아. 그리고 너랑 내가 이혼하면 우리 집 대소사는 다 누가 챙겨? 당장 명절 차례상부터 시작해서 김장 제사까지 누가 하냐고. 살림은 또 누가 하고? 나 절대 이혼 못해.
자기 엄마는 우리 엄마 장례식 때 오지도 않았으면서 이혼을 하자고 하니 자기네 집 일할 사람 없다며 이혼하지 말자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더라고요. 너네 집 일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걸 왜 나한테 말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엄마 장례식 때도 오지 않은 시어머니를 내가 왜 도와야 하는데? 내가 왜 그런 시어머니를 도와서 너네 조상 차례상도 차리고 너네 가족 먹을 김장도 하고 제사상도 차려야 하냐고. 난 절대 못해. 그냥 이혼하자. 네가 이혼 안 한다고 해도 내가 이혼 소송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우리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다음날 저는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바로 이혼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상황을 이야기하니 일단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이혼 소송에서 이기고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남편이 출근한 후 남편의 회사 근처로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생각이 있는지 회사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미 한 번 걸렸는데 또 여자를 밖에서 만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결국 일주일 동안 아무 소득을 얻지 못하고 집에 터덜터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주로 사용하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메신저도 로그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한 번도 남편의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몰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부부이고 가족이라고 해도 그건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상 저는 증거를 수집해야만 했고 그래서 남편의 메신저를 몰래 보았습니다. 남편의 메신저에는 어떤 여자와 사랑의 대화를 나눈 증거가 한가득 있더라고요. 저는 화가 너무 나서 터질 것만 같은 심장을 부여잡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보았는데 정말 욕이 절로 나왔어요. 남편은 대낮부터 모텔 대실하고 퇴근 후에는 만나서 데이트까지 알차게 즐겼습니다. 저는 여기서 밭일하고 쇼핑몰 일하느라 바빴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랑 주말마다 만나서 여기저기 쏟아냈다고 생각하니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반드시 이 둘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일을 갈았죠. 그렇게 혼자 정신나간 여자처럼 욕을 하다가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메신저의 모든 내용을 이미지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에는 이것 말고도 정말 이상한 것이 있었어요. 여자 화장실을 몰래 찍은 듯한 영상이 한가득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 자세히 보니 그 여자 화장실은 제가 결혼 전 남편과 다니던 그 화장실이었고 영상 속의 여성분들 얼굴 중에는 제가 아는 여성분들도 있었습니다. 순간 남편과 같은 회사 다닐 때 회사 여자 화장실에 변기가 막혔을 때마다 앞장서서 도왔던 일이 떠올랐어요. 사실 회사 다닐 때 이상하게 여자 화장실의 변기통이나 하수구가 종종 막혔었거든요. 그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화장실 하수구나 변기통을 뚫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만은 달랐어요. 여자 화장실이 또 막혔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이지? 제가 한번 봐볼게요. 여자 화장실 잠시 들어가도 되죠? 그럼요. 솔직히 일도 많으시고 바쁘신데도 이렇게 항상 앞장서서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 뒤로도 변기나 하수구가 막힐 때마다 여직원들은 남편을 찾았고 남편은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바로 뚫어주어서 다들 너무 고마워했었거든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에 일단 회사 다닐 때 친하게 지냈던 사장님의 막내딸에게 전화해서 부끄럽지만 남편이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는 것 같으니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의 막내딸은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사내 CCTV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음날 사장님 막내딸에게 CCTV를 확인했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CCTV 확인해 봤는데 충격적이에요. 왜 그런 남자랑 결혼했어요? 과장님 완전 사이코더라고요. 왜요? CCTV에서 뭐가 나왔는데요? 과장님이 그동안 여자 화장실에 들락날락하며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게 맞아요. 지금 회사 뒤집히고 난리 났어요. 사장님 막내딸 말로는 남편은 펜이나 서류 뭉치 손수건 같은 것을 들고 실수인 척하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남편이 나올 때는 들고 갔던 물건들이 사라졌었고 그렇게 남편이 들어갔다 나오면 어김없이 여자 화장실 변기통이나 하수구가 막혔습니다.
그런 남편은 일을 수리해준다는 핑계로 혼자 여자 화장실에 오래 있으면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배터리 교체 등을 마음 놓고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 모든 사실을 한 저는 남편을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장님 막내딸에게 CCTV 영상을 보내달라고 했고 노트북 속의 영상들을 USB로 옮겨 담았어요. 저는 이 USB를 들고 경찰서에 가서 남편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고 고소를 했고 이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메신저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불륜으로 인한 이혼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사장님 막내딸은 회사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에 크게 격분하며 바로 사장님께 보고했어요. 남편은 당연히 바로 회사에서 잘렸고 그렇게 잘리고 나오는 길에 경찰들에게 구속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구속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보기 위해 회사 옆으로 갔어요. 남편은 저를 보고는 잠깐만 할 말이 있다며 저를 애타게 불렀습니다. 제발 우리 엄마만 모르게 해줘. 부탁할게. 우리 엄마 내가 이런 짓 했다는 거 알면 충격받으셔서 쓰러지실 거야. 대단한 효자 납시였네. 네가 한 짓거리가 잘못됐다는 건 아나 봐? 그걸 아는 새끼가 이딴 짓을 해?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니까. 제발 우리 엄마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말아줘. 그리고 너 아직 회사 여직원들이랑 가끔 연락하지? 그 여직원들이랑 친하게 지냈잖아. 여직원들에게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좀 부탁할게. 우리 그래도 결혼까지 한 사이잖아. 안 그래? 그렇지. 결혼까지 한 사이이긴 하지. 그런데 말이야, 나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 이혼한다고 너한테 소송 걸었어. 우리 이제부터 남남하자. 뭐? 소송? 네가 무슨 수로? 내가 이혼 합의 안 해주면 우리는 이혼 못해. 알지? 그야 네가 아무 잘못이 없을 때고. 근데 너는 조강지쳐 내버려두고 다른 년과 불륜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라서 너의 합의 따위는 필요 없더라고. 그리고 그 년이랑 아주 사랑의 대화를 찡하게 나눴더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어젯밤에 노트북을 안 꺼냈더라. 메신저도 그대로 로그인되어 있고. 잘했어. 그 덕에 네가 잘못한 것 만천하에 다 알리고 나도 이혼할 수 있게 됐네. 평소에는 도움이 안 되더니 막판에 아주 큰 도움 줘서 고마워. 남편은 제 말에 분노를 이기지 못해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가려는데 시어머니한테 지금 당장 마을회관으로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사실 굳이 만나고 싶지도 않았지만 자기 아들이 몰래카메라를 찍고 경찰서에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궁금해서 마을회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얘야, 나는 네가 그동안 며느리 노릇을 하나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꾹 참았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아들한테 이혼 소송이라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맞아. 너 저번에 너네 시아버지 제사 때도 오지 않았다면서? 그리고 요새 너네 시어머니 얼마나 일이 많은데 어떻게 일을 하나도 안 도와줄 수가 있어? 이번에 혼자 반일하다가 너네 시어머니 허리를 삐끗했어. 기왕 여기까지 온 거 너네 시어머니 좀 잘 모셔라. 너네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니? 사실 그동안은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온갖 착한 척해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이미 끝내기로 마음먹은 마당에 더는 말을 못할 게 없었습니다. 제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한번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어머니 오셨어요? 네, 정말 바쁘면 못 올 수도 있죠. 그럼 최소한 전화라도 하셨어야죠. 세상에 사돈이 돌아가셨다는데 아무 말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사실 그동안 저 시어머니가 거의 돌아가신 할머니 같아서 애틋한 마음에 저 혼자 시댁일 다 발벗고 나서서 할머니 생각에 일부러 여기까지 이사도 왔고요. 그런데 그 결과 저만 호구가 되었네요. 지금 너네 엄마 장례식 안 갔다고 여태 삐져서 시위하려는 게냐? 그래서 이혼까지 해? 아니요. 어디 그뿐일까요? 지금 어머니의 그 자랑스러운 아드님이요.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뭐? 남자가 일하다 보면 바람 좀 피울 수 있지. 그거 가지고 뭘 그리 난리니? 겨우 그것 때문에 이혼이야? 막말로 우리 아들이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잠깐 그냥 방황한 건데. 참 너도 속이 아주 밴댕이 소갈딱지야. 그뿐인 줄 아세요?
당신 아들 지금 경찰서에 있어요. 경찰서?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아들이 왜? 회사 여자 화장실에다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지 뭐예요. 노트북에 여자 화장실 몰래카메라 사진이 쫙 깔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그대로 넘겼더니 아줌마 아들이 구속돼 버렸어요. 뭐? 그걸 네가 고소했다고? 너랑 우리 아들은 부부의 연을 맺었어. 부부는 힘들 때 같이 하는 게 부부 아니니? 어떻게 너는 네 남편을 그렇게 경찰서에 홀라당 넘길 생각을 해? 네가 어떻게 우리 집에 이렇게 뒤통수를 때려? 어떻게? 이 못돼 먹은 년. 시어머니는 제게 못된 년이라고 하면 난리였지만 아까와는 다르게 다른 할머니들이 아무도 시어머니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죠. 형님들, 저것이 내 아들을 경찰서로 잡아넘겼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이고, 집에 여자 잘못 들여서 이게 지금 뭔 난리야. 아이고, 나 죽네. 이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데 그건 아들이 잘못한 것 아닌가? 아들이 잘못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그렇게 잘난 아들 뒀다고 자랑하더니 이건 뭔. 아무튼 이제 더 들을 이야기도 할 이야기도 없으니 우린 가네. 다시는 연락하지 마. 솔직히 맨날 은근히 며느리 차별했으면서 맨날 착한 척은. 다들 갑시다. 동네 할머니들은 난리치는 시어머니를 두고 다들 각자의 집으로 가셨고 저도 바로 저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뒤로 남편은 기나긴 재판 끝에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입증되어 감옥에서 이혼하게 되었어요. 또한 저는 공동명의로 같이 살던 집을 위자료로 받아서 그 집을 팔고 남편에게로 갔습니다. 아빠는 이혼하고 온 딸에게 그동안 고생했다고 하며 아빠가 일하시는 회사에 빈자리가 하나 있으니 거기서 다시 시작해보라고 권하셨어요. 사실 아빠는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셨고 지금은 이사님이십니다. 회사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월급 한 번 밀리지 않았고 꾸준히 월급도 오르고 있어요. 그렇게 저는 아빠 회사에서 사무직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쇼핑몰도 잘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전업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 키울 생각이에요.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지 한 달 뒤 그다지 반갑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소식이었는데 사실 시어머니한테는 나물 캐서 파는 것이 유일한 돈벌이였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워 낮에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밤에만 밖으로 나가 나무를 캐러 다녔대요. 그런데 시골길이 밤에 정말 어둡고 무섭거든요. 그 어두운 길을 혼자 밤에 다니다가 산에서 넘어져 실족사했다는 것입니다. 전 남편은 바로 감옥에서 나와 장례식을 치러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 사실 저는 너무 통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마지막 가는 길을 한번 보기로 했죠. 부조금은 얼마나일까 하다가 생각해보니 남편과 시어머니 둘 다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부조금을 아예 안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가려다가 그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부조금을 아주 약간 준비했습니다. 단돈 1,000원이요. 저는 장례식장에서 부조금 봉투에 당당히 제가 준비한 1,000원을 넣었어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이 화가 난 표정으로 제 손목을 딱 잡더라고요. 야, 너는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여기에 네가 왜 와? 그리고 부조금 꼴랑 1,000원? 지금 장난하냐? 1,000원은 뭐 돈 아니니? 그리고 너랑 너네 엄마는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부조금 냈어? 생각해보니까 너네 가족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부조금 한 푼도 안 냈더라? 그보다는 1,000원이 더 낫지 않아? 그래도 1,000원이면 껌 하나만 씹으며 저승길 가실 수 있겠네. 지금 사람 놀리냐? 야, 솔직히 말해서 네가 그 파일들 경찰서에 넘기지만 않았어도 일이 이렇게 안 됐어. 그래도 잘 나가던 내 인생 이렇게 나락으로 보냈으니 네가 날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평소에 네가 행실 똑바로 했었어야지. 아, 이미 다 끝난 마당에 너랑 말싸움해서 뭐하니? 그래도 너네 엄마 일은 좀 안 됐긴 하네.
이게 바로 자업자득, 인과응보라고 하는 건가? 말 가려서 해라. 내가 진짜 너 만나서 되는 일이 없어. 너 때문에 감옥도 가고 엄마도 돌아가시고. 전 남편은 자기가 그동안 잘못한 것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다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여전히 반성은 전혀 하지 않은 듯 했어요. 저는 전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렵게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앞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대걸레를 들어왔어요. 대걸레는 뭐냐? 우리 엄마 마지막 가는 길 깨끗하게 가시라고 청소라도 해주려고? 아니, 아무리 봐도 네 머리에는 똥만 가득 찬 것 같아서 너 좀 청소 좀 해주려고. 저는 이 말과 동시에 대걸레를 전 남편의 얼굴에 비볐습니다. 야, 이 똥만 가득 든 놈아. 네가 걸레 같은 짓을 하고 다녀서 이렇게 된 건데 그걸 왜 내 탓을 해? 내가 생각할수록 어이없어서 그래도 여기서 싸우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괜히 왔다 싶다. 감옥 갔다가 나오면 걸레 같은 짓 그만하고 좀 똑바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내가 이 대걸레로 네 얼굴 닦아줄 테니까 제발 이제 사람 좀 되라. 대걸레로 세수한 남편은 나에게 세상의 모든 욕을 다하며 난리를 쳤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대걸레 던져주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정신 나간 놈처럼 소리 지르니 옆방 다른 유족들과 장례식장 관계자들이 다 나와 남편을 구경하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사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놈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감옥에 갔거든요. 제가 사람 좀 되라고 대걸레로 얼굴 한번 문질러 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하고 저는 장례식장을 빠져나왔고 그 뒤로는 전 남편 놈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날 장례식장에서 나오면서 얼마나 기분이 통쾌하고 짜릿하던죠. 10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가 하늘을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이었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전 남편 놈이 대걸레로 얼굴을 문대고 화를 내는 장면이 떠올라 미소가 절로 지어지네요. 저는 이렇게 저의 친정을 무시했던 시댁에 이렇게 짜릿한 복수를 했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제 일도 하며 그 어느 때보다 바르고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저의 살아온 이야기 어떠신가요? 부디 저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이 재밌으셨기를 바라며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오늘 남은 하루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